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부드럽게 스며든다. 따뜻한 커피 향이 부엌에 퍼지고 전기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며 작게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갈하게 정돈된 주방 단정하게 접힌 수건들, 그리고 여전히 먼지가 한 톨도 보이지 않는 거실. 이 집의 안주인 지연은 언제나처럼 이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연은 올해 52살이다. 20년 전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오롯이 가정을 위해 살아왔다. 그녀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처럼 돌아간다. 아침엔 남편 성호의 출근 준비를 돕고, 점심엔 가벼운 산책과 장을 본 뒤, 오후엔 간단한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한다. 저녁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정리한 뒤 TV를 보다 잠든다. 특별할 것 없지만 정직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상한 기운은 몇 달 전부터 감지되었다. 남편 성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처음엔 업무 때문이라며 이해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일주일 내내 자정을 넘겨 들어오는 날이 반복되자 지연의 마음에는 불안이 쌓였다. 오늘도 늦게 와요. 지연은 아침밥을 차리며 성호에게 물었다. 응, 회식이 잡혔어. 거래처 손님이랑. 단답형 대답. 말끝은 짧았고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다. 핸드폰은 최근 들어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옆에 꼭 두었다. 지연이 무심코 핸드폰을 건드리려 하면 성호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냥 놔둬. 일 관련된 거야. 예전엔 그러지 않았다. 서로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급한 전화가 오면 서로 대신 받아주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연은 지난주 빨래를 하다가 성호의 셔츠 주머니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고급 호텔 바의 결제 내역. 날짜는 평일 밤 성호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과 같았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술 두어 잔 가격이 아니었다. 그 순간 지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아니기를 바랐지만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지연은 일부러 말없이 저녁상을 차렸다. 성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거실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9시, 10시, 11시. 그리고 자정을 넘긴 새벽 1시, 성호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당신 아직 안 잤어? 응, 좀 늦었네. 회사 일이 그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성호는 대답 대신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알코올 냄새와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지연은 바뀌기 시작했다. 무작정 참지 않았다.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외출할 때 입는 옷, 향수, 문자 알림에 반응하는 손짓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토요일 오후, 성호는 외출하겠다며 양복을 차려입었다. 친구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보는 동창. 그래요. 다녀와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성호가 나간 후 지연은 택시를 불러 그를 몰래 따라갔다. 성호는 도심의 한 카페 앞에서 젊은 여자와 만났다. 여자는 지연의 딸 또래로 보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로 들어갔다. 지연은 차창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살아 있는 채로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조용히 말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가주세요. 그날 밤 지연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성호는 아무렇지 않게 귀가했고 심지어 웃으며 물었다. 왜 이렇게 어둡게 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바람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평생의 무게였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가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다. 작고 조용한 균열은 머지않아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며칠 후, 지연은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노트북과 커피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자판을 움직이지 않았다. 지연은 시선을 창밖에 두고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었고 가슴 한켠은 여전히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남편 성호의 외도는 단순한 실수도 충동도 아니었다. 지연이 확인한 건 단지 호텔 방문뿐이 아니었다. 며칠 전 성호의 서랍을 열었을 때 거기엔 거액의 현금 영수증, 보석함 영수증,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여성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있었다.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관계였다. 그 사실은 지연을 더욱 깊은 상처로 끌고 갔다. 밤이 되자 집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성호는 여전히 밤늦게 들어왔고 전보다 더 대놓고 지연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말수는 줄었고 눈길조차 피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분명했다. 걱정.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 말에 지연은 몸을 떨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그 뒤엔 돈이 얽혀 있었다. 지연은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가족 명의의 통장을 확인했다. 충격적인 사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적금 통장은 해지되어 있었고 대출 한도가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그녀 명의로도 대출이 신청돼 있었다. 지연은 숨이 막혔다. 그토록 신뢰했던 남편이 자신 몰래 빚을 지고 그것도 모자라 불륜녀에게 퍼주기 위해 아내 이름까지 이용한 것이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조용한 살인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성호가 들어오자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 통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내 명의로 대출이 나 있어요? 성호는 한순간 멈칫하더니 곧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에 왜 간섭해? 당신은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그 한마디는 칼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지연은 방 안에서 오래도록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조용했고 깊었다.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검은 양복 차림에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 그들은 성호를 찾으며 말없이 명함 하나를 건넸다. 거기엔 대부업체 이름과 함께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성호 씨는 집에 없습니다. 그럼 부인께서 대신 전달하세요. 다음엔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지연은 손에 쥔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자신이 서 있는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정, 부부, 신뢰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지연의 싸움은 시작이었다. 작고 평범했던 일상은 사라졌고 진실과 마주한 여자의 이야기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지연은 세상이 달라 보였다. 익숙한 골목, 자주 가던 시장, 오랜 단골이던 카페조차도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들 사이를 걸을 때면 마치 자신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지연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성호는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놓고 전화를 받고 지연이 보는 앞에서 젊은 여자와 통화를 이어갔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 남자에게 자신이 더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다. 어느 토요일 저녁 사건은 터졌다. 지연은 딸아이와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은 순간 몸이 굳었다. 낯선 하이힐 소리, 향수 냄새, 그리고 젊은 여자의 웃음. 거실에 들어서자 성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었고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여자는 놀라며 일어났지만 성호는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왜? 이 집 내 이름으로 된 거 아니야? 내 여잔 데려올 수도 있는 거지. 지연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딸아이가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조그만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본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인간이야? 아니면 짐승이야? 짐승? 당신은 지금껏 날 인간 취급이나 했어? 성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고 여자는 조심스럽게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조용히 닫힌 문 뒤로 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딸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재운 뒤 혼자 거실에 앉았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자신은 지금 이 집의 아내가 아닌 단지 불청객일 뿐이라는 것을. 남편의 눈에서 말에서 행동에서조차 자신은 지워져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있었다. 지친 얼굴, 퀭한 눈, 굳은 입술. 이게 나였던가? 스스로를 되묻고 또 되묻는 밤. 마음은 무너졌고 존엄은 사라졌다. 더 이상 자신을 지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가 있었다. 그 작고 여린 존재는 아직 세상의 추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했다. 그래서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무너져도 돼.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말자. 그 다짐은 그녀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아직은 끝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눈물은 말라 있었고 마음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되었다. 지연은 평소처럼 아침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집 앞 골목에 낯선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창 너머로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 둘이 지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연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 붉은색 글씨로 적힌 한강금융이라는 이름과 채권 추심이라는 단어가 지연의 눈에 들어왔다. 김성호 씨 댁 맞죠? 이거 좀 전해주십시오. 차가운 말투, 무례함을 가장한 협박이었다. 지연은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손끝이 서서히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다시 시작된 공포였다. 사채, 협박, 추심, 그녀가 단 한 번도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았던 단어들이 현실이 되어 집 앞에 도착한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입술은 새하얗게 질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그 사람들 그냥 과장 떠는 거야. 돈 좀 밀린 거지.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당신 이름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이름도 내 번호도 그 명함에 있었어.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는 뚝 끊겼다. 지연은 숨이 막혔다. 거실을 맴돌다 결국 침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온갖 최악의 상상이 교차했다. 집에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아이가 위험해지진 않을까? 다음 날 사채업자들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다. 인터폰을 통해 윽박지르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지금 안 나오면 학교로
찾아갈 겁니다. 따님 이름 김수연 맞죠? 그 말에 지연은 몸이 얼어붙었다. 아이의 이름을, 학교를 알고 있다는 사실,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았다. 한참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가까운 상담소에 예약을 잡았다. 그곳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삶이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분의 행동은 민사와 형사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의 동의 없는 명의 대출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곧장 희망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여전히 무서웠고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최소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는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를 꼭 안고 잠들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지연은 한밤중에도 몇 번이고 깨서 창밖을 확인했다. 혹시 누군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 또 벨이 울리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 삶은 방어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던 지연은 처음으로 한 줄의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두려움보다 아이가 먼저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녀의 내일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다. 봄이 되었다. 차가운 바람은 물러가고 햇살이 유리창을 따뜻하게 두드렸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엔 여전히 겨울이었다. 겉으론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안으로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그날도 지연은 도서관을 찾았다. 혼자 있기에 너무 고요한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잠시라도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는 그 공간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지연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활자는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장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그녀는 결국 책을 덮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 자리 괜찮을까요?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나이는 40 중반쯤. 단정한 셔츠에 진중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인근 중학교에서 역사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한다며 웃었다. 지연은 어색했지만 예의를 갖춰 인사했고 둘은 각자 책을 읽으며 같은 공간을 공유했다. 며칠 뒤 지연은 또다시 도서관에서 그를 마주쳤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민석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오늘도 같은 자리네요. 그러게요. 습관이 됐나 봐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책 말고도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망설였다. 남자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엔 조급함이나 가벼움이 없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배려 깊었다. 그날 지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따뜻한 차를 마셨다.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민석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책, 역사,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때때로 조용히 웃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놀라운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연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민석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짧은 안부 문자, 조훈, 글귀 공유, 그리고 짧은 통화. 그 모든 것이 지연의 공허한 하루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민석은 물었다. 지연 씨, 많이 외로우셨죠?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잠시 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외로움도 지나면 그냥 무뎌져요. 익숙해진다고 해야 하나?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익숙해져야 할 건 따뜻함이지 상처는 아니에요.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누군가 자신을 봐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민석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그 배려는 지연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연은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자주 민석을 떠올렸다. 그가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 카페에서 웃으며 건넨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남았다. 이따금 지연은 자신의 마음이 지나치게 쉽게 흔들리는 건 아닐까 의심했지만 외면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다. 봄 기운이 무르익던 어느 오후, 민석은 지연에게 전시회 초대권 2장을 건넸다. 혼자 가기 아까워서요. 지연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는 서울 시내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었다. 둘은 나란히 그림을 감상했고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그림보다는 민석의 조용한 배려가, 그 공기의 온도가 그녀를 감쌌다. 그날 저녁, 둘은 근처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민석은 유리창 너머 어둑해지는 거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연 씨, 오늘 참 좋았어요. 지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가 있었으며 자신은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런 자신이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걸까? 그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며칠 후 지연은 민석과의 연락을 일부러 줄였다. 답장은 하루 늦게 보냈고 만남 제안도 몇 번 거절했다. 민석은 조용히 이해해주는 듯 보였지만 그의 짧은 메시지에 담긴 아쉬움은 읽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민석이 다른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됐다. 도서관에서 그녀보다 젊고 밝은 여성이었다. 둘은 가볍게 웃었고 민석의 표정엔 익숙한 온기가 있었다. 그 장면이 지연의 가슴을 콕 찔렀다. 질투일까? 아니면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라는 자괴감일까?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마음을 닫으려 해도 민석은 자꾸만 그녀 안으로 들어왔다. 며칠 후 민석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 씨, 혹시 내가 너무 다가간 걸까요? 불편하셨다면 미안해요. 지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아직 많이 망가져 있어서요. 민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지연 씨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은 지연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다. 기다려주겠다는 말,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있어주겠다는 다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쩌면 이제는 용기 낼 차례일지도 모른다. 누구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지만 누군가와 함께 버텨낼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지연은 천천히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민석은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는 잠시 침묵에 잠긴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지연 씨에게만은 말하고 싶었어요. 저 결혼 생활이 있었어요. 10년도 넘게. 하지만 오래전에 끝났어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그가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민석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아내에게 맞았어요. 감정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폭력이요. 처음엔 내가 참고 넘기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더 심해졌고 결국엔 병원까지 가게 됐죠. 그제야 이혼을 결심했어요. 지연은 그의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 때 조금씩 아물기 시작한다는 걸 지연도 알고 있었다. 민석은 미소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래서인지 지연 씨를 보면 마음이 자꾸 쓰여요. 같은 냄새가 나서요. 버티는 사람의 냄새. 스스로를 다잡으며 견디는 사람들만이 내는 그 향기. 그 말에 지연은 가슴이 찡했다. 민석도 상처투성이었다. 겉으론 단정하고 따뜻하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멍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조심스럽게 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연은 민석에게 마음을 조금 더 열기 시작했다. 카페 대신 공원을 걷고 도서관 대신 서점을 함께 둘러보았다. 둘 사이에는 특별한 언약도 연인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두 사람의 평온을 오래 두지 않았다. 성호가 민석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성호는 지연의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을 뒤지다 민석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외출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석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편분이 따로 연락하셨나요? 지연은 깜짝 놀랐다.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젯밤 누가 제 집 앞에 쓰레기를 쏟아놓고 갔어요. 벽엔 낙서도 있었고요. 익숙한 필체더라고요. 예전에도 성호 씨가 회사 동료에게 그런 식으로 복수한 적 있다는 얘기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연은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성호가 민석을 알아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를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갑자기 다시 죄인이 된 듯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조심스럽던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연은 도망치지 않았다. 민석 씨, 미안해요. 제가 다시 이 상황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숨기지 않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나도 내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비로소 지연은 자신의 과거와 민석의 과거가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길이 설령 험하더라도 가볼 만한 길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성호는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본색을 드러냈다. 민석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부터 성호는 지연을 대하는 태도를 전혀 숨기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집안의 폭력적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남의 남자랑 썸이나 타고 다니더니 이제 아주 당당해졌구만. 성호는 술에 취한 채 소파에 앉아 그렇게 말했다. 지연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아무 말 없이 견뎌왔어요. 지금 이 상황을 나만 탓할 수 있어요? 성호는 벌떡 일어났다. 그 눈빛에는 분노,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는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며 소리쳤다. 이혼해. 그딴 놈이랑 살든가 말든가. 나랑은 끝이야.
지연은 미동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이혼해요. 난 더 이상 당신 아내도 당신의 변명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말문이 막힌 듯 헛웃음을 지었다. 지연의 눈빛은 단단했고 더 이상 그가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지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다. 민석에게도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다. 민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끝까지 당신 편이에요. 지연은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신 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그 말은 보호막처럼 그녀를 감싸주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성호는 집을 나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말과 행동으로 지연을 자극했다. 딸 수연이 있는 앞에서도 고의적으로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네, 엄마는 남자 따라 나간 여자야. 그런 여자 보고 넌 뭘 배우겠냐. 지연은 수연을 품에 안고 달래야 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상처보다 아이의 상처를 먼저 막아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점점 단단해졌고 더는 무너질 곳도 없었다. 오히려 이제는 다시 서야 할 이유만이 남아있었다. 마침내 이혼 소송장이 접수되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지연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말은 결코 허황된 다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이제 더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현실과 싸우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녀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동안 지연은 아이의 심리 상담도 시작했다. 딸 수연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괜찮아질 수 있어? 수연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있잖아. 괜찮아질 수 있어. 그 말은 수연에게도 그리고 지연 자신에게도 다짐이었다. 성호는 여전히 집을 비웠다가 불쑥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점점 옅어져 갔다. 과거엔 그의 발걸음 하나에도 긴장하던 지연이었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그를 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성호의 불법적인 재정 행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 사채로 돌린 대출 자금의 경로가 기록된 문서들. 지연은 그 증거들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민석은 여전히 조용히 그녀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지연이 지쳐 쓰러질 듯한 얼굴로 앉아있을 때 민석은 그녀에게 말했다. 지연 씨, 모든 게 끝나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 말에 지연은 마음 깊이 울컥했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고 정작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은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한지연. 단순한 두 글자지만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름이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첫 조정일이 통보되었다. 지연은 민석과 함께 법원 앞까지 갔고 그 자리에서 민석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건 끝을 위한 게 아니라 시작을 위한 거예요. 지연은 그 손을 잡았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발을 내딛는 길.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도 변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그 다음의 삶이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의 속삭임마저 낯설게 들리는 그 공간에서 지연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다. 성호는 대리인을 통해 입장했고
그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 또한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슬더 재판장은 차분한 어조로 절차를 설명했고 지연은 또박또박 대답했다. 떨리는 손을 감췄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수년간 눌러왔던 진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다. 최종 조정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성호는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 양육권은 지연이 단독으로 갖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연은 한 문장 한 문장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비치던 서울 하늘이 그날따라 조금은 더 환하게 보였다. 민석이 곁에 다가왔다. 끝났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며칠 후 지연은 오랫동안 비워뒀던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2025년 4월 3일 한지연. 오늘부터 내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게 적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다. 더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스스로의 결정에 자신을 믿을 수 있었다. 아이도 달라졌다. 수연은 밝아졌고 종종 민석에게 웃으며 질문을 던지곤 했다. 삼촌은 왜 책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 평범한 대화조차 지연에겐 기적처럼 소중했다. 민석과의 관계도 조심스레 나아갔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소박한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웃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희망처럼 느껴졌다. 아직 법적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불안도 있었고 가끔은 잠들기 전에 울컥한 감정이 밀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민석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나를 꺼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덜 외로웠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앞으로도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을게요. 지연은 웃었다. 아주 작고 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세상에 등을 돌린 줄 알았던 여자가 다시 햇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